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엔 오후 들어 시간당 7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3개 구 7개 동에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먼저 류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흙탕물로 변한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책로가 있던 둔치는 모두 물에 잠겼고 진입로는 모두 통제돼 인적이 끊겼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3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동작구에서 관측된 비의 양은 76.5mm. 비슷한 시간 구로구에선 72.5mm, 금천구에선 7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후 4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등 3개 구 7개 동 주민들에게 극한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극한호우 문자는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mm가 넘는 비가 내릴 경우에 발송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상청이 지난달 수도권에 시범 도입했는데 실제로 발송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약 30분 전인 3시 31분에 구로구 4개 동이 극한호우 기준을 충족해 재난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발송되지 않았고 결국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발송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 장마철 강우 형태를 분석한 결과 오늘 같은 극한 수준의 집중호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60년 동안 관측 자료 분석해보면 강한 강수가 같은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양이 내려도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형태가 조금 빈번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갑작스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번 비는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랐는데 경기 여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80mm의 비가 내린 경기 여주시의 소양천. 구조 헬멧과 잠수복을 착용한 소방 구조대원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이곳에서 운동을 나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딸의 다급한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9시쯤 하천변 산책로를 걷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신고 3시간여 만에 실종 장소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부터 대원들이 이제 쭉 서서 맨몸 수색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거거든요. 컨테이너 3동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을 빼내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묶어 끌어당깁니다.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탄천의 다리공사 현장에서 차량 5대와 컨테이너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성남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소방당국은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공사장이 잠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쏟아진 물폭탄에 한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 구간 열차에 양방향 운행이 15분가량 멈추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 중원구에선 아파트 주차장이, 광명시에서는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으며 오늘 수도권에서 소방당국이 처리한 비 피해 관련 조치는 267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3시 4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 116mm, 김포 115mm, 서울 서초 113mm, 송파 104mm 등 수도권엔 서울 동남부권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곳, 그중에 구로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든 모양이네요. 네,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된 서울 구로구 안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전엔 비가 내리다 잦아들다를 반복하더니 오후 들어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었는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다시피 안양천으로는 계속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 재난문자 발송 직후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살펴봤는데요. 1시간에 50mm, 3시간 합쳐 90m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른바 극한호우로 분류가 되는데 재난문자가 발송된 오후 4시쯤 구로에는 시간당 72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실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만나봤는데요. 경보 문자가 계속 울려 무서웠다, 큰일이 난 건가 싶었다는 등 당황스럽고 두렵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폭우로 곳곳에서 물이 차오르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도림천과 안양천 등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일대 하천은 보행자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인근 부천시에서도 침수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1호선 역곡역 남쪽 도로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보행자들이 걸어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도 어려웠는데요. 도로 빗물바지의 배수가 잘 안 된 탓에 빗물이 타이어 중간 이상까지 차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침수 지점을 통과하려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3시 17분을 기해 서울, 강남, 서초, 구로, 강서 등 11개 자치구에 침수 예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밤사이 최대 60mm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던 곳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오늘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주요 도로와 하천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퇴근길 상황은 어떤지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재원 기자, 지금 퇴근 시간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퍼부었던 비가 지금은 잠시 잦아든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 있었는데 낮에는 비를 피해 인적이 뜸했다가 퇴근 시간이 시작되면서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몰려들며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인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대가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 늘어났습니다. 한때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1호선은 복구가 완료돼 현재는 전 구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일부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한때 노들로 여의도 방향 진입로에 물이 고여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가 약 30분 만에 재개됐고요.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등도 6시쯤부터 통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 도로 통제가 추가될 경우 이 구간을 지나는 노선 버스들은 우회 경로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27개 하천의 출입을 전부 통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안전한 귀갓길 이동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시간당 50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고압전선이 벼락을 맞아 끊어지면서 수백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한순간에 강으로 변해버린 도심 도로. 자동차들이 흙탕물을 헤치며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차 앞바퀴는 이미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접한 또 다른 도로에선 배수구가 역류하고 주민들이 비가 넘어오지 못하게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습니다. 토사가 흘러 넘쳐갖고 양쪽에 다 난리 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금 5년째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천장에선 물이 계속 떨어지고 삽까지 동원해 퍼나릅니다. 우수관이 터지면서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물이 새면서 어린이집 교실 천장은 갈기갈기 찢어졌고요. 바닥은 여전히 흥건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양치를 하러 간 사이에 사고가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시간당 약 52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천장에서 쏟아지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대 그랬다 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된 무등산에서 한때 실종됐던 80대 노인이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낮 12시쯤엔 낙뢰가 떨어져 고압전선이 끊어졌고
인근 주택 26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에는 광주를 출발해 제주도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비로 인해 출발이 4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광주 전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수자원공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섬진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강 하류 지역의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비는 전국적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물폭탄이 1시간 동안 퍼붓다 사라지고 금방 또 다른 지역에 나타나 쏟아붓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 피해는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 강원 영서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차창 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내리꽂고 천둥 번개가 이어지더니 거리가 일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곧바로 떨어진 물폭탄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거 왜 가지? 와. 하수구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면서 골목길에 물이 콸콸 흘러 넘치고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가지고 네네 순식간에 막 확 불어나니까 저도 차를 뺐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지하차도에 갇힌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순간풍속 시속 64k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설 현장 가림막과 상가 간판이 쓰러지는 등 1시간 동안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간당 75mm 폭우가 쏟아진 부산의 하천. 급류 속에서 60대 여성이 구조됩니다. 산책로를 걷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건데 함께 산책하던 60대 여성은 실종됐습니다.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3시 50분 전후로 막 비가 엄청 내렸어요. 무릎 정도 차는 물인데 당시에 아마 한 3m 넘었을걸요. 해운대에는 1시간에 무려 7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린 도로에 차량들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내린 비로 부산 지역 25곳의 도로가 일시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오후 3시 만조시각과 겹치면서 상습 침수구역인 부산 망미동의 저지대 주택가는 미처 손쓸 새 없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대전이랑 인터넷을 알려준 다 지하에 있는데 지금 지하로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진입을 못 하는데요. 강원 영서에도 오전에 내린 강한 비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바깥에서 비가 오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오자마자 저 문 쪽에서 정말 폭포처럼 이렇게 용솟을 하더라고요. 물이. 원주엔 오전 한때 1시간 동안 최대 7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도 온종일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15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자, 고병권 기자, 지금은 빗줄기가 좀 가늘어졌나 보죠? 네, 조금 전까지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라도 퍼부을 듯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됐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번 장맛비 특성이 오늘도 반복됐습니다. 밤 8시를 기준으로 대전을 비롯해 충남 공주와 논산, 금산 등 8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청양이 49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금산과 부여 45, 대전 37mm가 내렸습니다. 굵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만수위를 눈앞에 둔 대청댐도 어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에 나섰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은 대청댐 수위가 72.61m로 만수위에 근접한 상태라며 오늘 저녁부터 초당 방류량을 1000톤에서 1300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량이 늘면서 공주와 부여 등 하류 하천 수위가 최대 4.2m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하천변 야영객이나 금강 하류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호우특보 속에 하루 종일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되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허연호 기자, 지금은 비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장맛비가 오후 늦게까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 잔뜩 찌뿌린 하늘을 보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도 간간히 불고 있지만 차량들은 큰 지장 없이 원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순창 69mm, 장수 60mm, 남원 55mm, 완주 27mm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을 기해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인 빗줄기는 밤부터는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많게는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북에 내일까지 곳에 따라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부안과 군산, 임실, 순창, 남원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해안가 등지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자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도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위기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주 사흘 동안 전북에서는 산사태 또는 사면붕괴가 3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가 붕괴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북에는 급경사 붕괴 위험 관리 지역이 1,400여 곳에 이르는데요. 특히 이 중 재해 위험도가 높은 C, D 2등급을 받은 곳이 800곳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전해지는 기상특보와 안전경보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의 시청자들께서 소중한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제보 영상 통해 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영 기자, 지금도 제보 영상이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 부산 광주를 비롯해서 수도권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가면요, 지금 부산 해운대구 우동입니다. 오후 4시에 시청자 정기섭님께서 촬영해주신 영상인데요.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차량 뒷바퀴가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완전히 잠긴 채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바다가 된 거리에 나선 시청자가 마주했던 건 맨홀이 역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줄기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이렇게 거리가 침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부산인데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보려는 것은 부산 진구 부전동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거의 비슷한 시각인데요. 잘 보시면 이 하얗게 떠다니는 더미가 뭔지 잘 안 보일 텐데요. 침수가 돼서 인도까지 완전히 범람이 되는 바람에 쓰레기 더미가 거리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들이 떠다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이걸 촬영했을 당시에는 이미 차도 쪽에도 물이 넘쳐 흘러서 인도를 덮친 상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이 물을 피해서 걸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후 3시 40분 역시 부산 남구 대연동입니다. 부전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 인도가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차량들도 당연히 서행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다닥다닥 사람들이 모여서 비를 피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도까지는 흙탕물이 아직 덮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인도는 완전히 흙탕물로 잠겨서 사람들이 조심조심 걸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광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물바다로 변한 상황에서 저 부분이 바로 맨홀이 역류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거리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할 때까지 저희 시청자께서 보내오신 메시지를 보면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수 작업 자체는 그런데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역류하고 이렇게 물건들도 떠다니는 모습들, 사람들이 이 흙탕물을 피해서 걸어다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강남과 서초권에서도 사실 비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세곡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산책로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곳인데 지금 현재는
이 오후 4시쯤 저희 제보자께서 이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에는 산책로 자체가 세곡천 물이 불어나면서 완전히 잠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포처럼 거의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한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지자체에서 안전 문자도 보냈지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천이나 저지대변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이런 지자체들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 시점이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주변이 이렇게 도로가 침수돼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신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도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도로도 인도도 지금 물에 완전히 잠긴 상황이고요. 버스가 물살을 가르면서 지금 빠르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동을 하면서도 물을 튀기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뒤에서 뒤따라오는 버스도 있는데요. 그 버스 자체도 물살을 가르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비 피해 영상 통해서요. 저희가 피해 상황 확인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피해 상황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지금 전국의 비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일단 수도권 지방에 영향을 줬던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금은 서울에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원 남부와 충북 제천 그리고 경북 상주 등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경기도 하남시에 119.5, 서울 서초구 114mm,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후 한때 서울 구로구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72mm를 넘어서면서 기상청에서는 올해 처음 극한호우도 발령했는데요. 이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호우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천을 비롯한 충청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시면 이 서울을 제외한 경기 동부, 그리고 강원 내륙과 충청도, 전라도입니다. 이들 지역 내일 오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동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이고요. 서울은 5에서 60mm가량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이후로 잦아들겠는데요. 하지만 모레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 피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남성이 숨졌던 서울 동작구. 오늘 이곳에도 극한 호우를 경고하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죠. 1년 만에 다시 큰 비를 만난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이었는데요. 다시 찾은 현장,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는 1시간 동안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는 빗물이 급격히 들이쳤습니다. 결국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한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화를 피한 인근 주민들은 그의 죽음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니까 이만큼 차는 거예요. 저는 못 나오니까 물이 차츰차츰 여기까지 차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작년 침수 피해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주민들은 오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적힌 긴급 재난 문자. 오늘 시간당 73.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침수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참사 이후 대비책은 마련됐습니다. 빗물이 차오르는 동안 시간을 벌어줘 대피할 여유를 제공하는 40cm짜리 물막이판이 새로 설치된 겁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제 물막이판을 홀로 끼워 넣는 건 노인들에겐 버거운 일입니다. 더욱이 물막이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침수 원인도 다양합니다. 지금 이거 해놔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로 들어가거든. 이 하수도로 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 본격적인 장마 폭우에 열악한 주거 환경의 서민들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도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 당시에도 서울의 반지하와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동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 창문 앞에 성인 허벅지 높이의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설비입니다. 안 그래도 내 물막이판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조금 더 높이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게 들어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이 같은 물막이판 설치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반지하 가구는 기습적인 폭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일단 집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즉시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출입문 바깥의 수위가 40cm, 성인 무릎 높이까지만 차올라도 혼자서 문을 열기 어려워져 그 전에 집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계단 난간을 붙잡으며 이동하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사로를 타고 제한된 공간에 빗물이 유입되는 만큼 수위가 차오르는 속도가 지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포항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당시 지하 주차장에서 제때 대피하지 못한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이미 침수됐다면 차를 버리고 신속히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넘치면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의 폭포수처럼 들어와요. 도심 하천을 끼고 있는데 작년 8월 8일처럼 비가 오면 곳곳이 폭탄이죠. 산사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사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올 경우 산사태 징후로 보고 집 주변 옹벽이나 축대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벽 일부가 떨어진 옹벽과 안전관리 등급이 낮은 축대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토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방치된 절개지에서 흙이 흘러내린다면 신속하게 행정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당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서울에서만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런 폭우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물이 불어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임소정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홀에서 끊임없이 흙탕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왕복 8차선 도로는 그야말로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량 바퀴 사이로 일어나는 물보라. 물 웅덩이를 지날 때는 시속 20km 미만으로 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배수로와 거리를 두고 주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올 땐 미련 없이 차를 버리고 내려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수위가 올라오기 전에 차량 밖으로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cm 이상 침수 지역을 달리지 말라고는 하는데요. 주차 센서에 삐삐삐 소리가 날 때 주행하면 그 이상이 되면 위험하더라고요. 문이 열리지 않을 걸 대비해 급할 경우 창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수가 시작됐다면 창문 모서리 쪽을 부수고 나가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물 높이가 30cm 이내로 좁혀질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맨홀입니다. 지난해 폭우 당시 여러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kg 정도로 무거워 물이 역류하면 위협적입니다. 뚜껑이 열린 것을 못 보고 빠질 우려도 있어 도로를 걸을 때는 건물이나 담벼락을 따라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 있거나 모래나 자갈이 굴러 내려온다면 산사태 징후로 판단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모레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죠.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는 1,500여 명의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번호표와 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환자들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반돼가지고 이제 퇴원을 이제 빨리 하라고. 승력업체 병원에 가더라도 거기서 입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암환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만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한 입원 환자 1,500여 명이 협력업체 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용노조 만약에 자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기분 좋겠냐고요.
의료진들께서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저희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이 돼야지. 모레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는 부산에서만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6,500명의 의료진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의료 공백과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섭을 해서 빨리 풀면 되는데 환자들만 일단 내쫓고 있는 거죠, 지금. 부산대병원 지부 측은 전국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자, 이렇게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립암센터의 경우에 오늘부터 예정됐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단 의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국립암센터입니다.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파업 소식에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파업을 한번 했었어서 여기 암센터가 근데 진료도 모두 아무것도 안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겪어봐서 알거든요. 암센터에선 오늘부터 이미 예약된 수술을 일부 중단시켰습니다. 수술을 해봤자 수술 후에 하루, 수술 후에 이틀, 수술 후에 3일 동안에 누군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직원들의 파업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단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의료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올린 거고요. 모레부터 총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국 145곳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병원에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의료 정책과 연관된 문제라 개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간호사 인력을 보강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업무도 하고 방사선사 업무도 하고 복지부가 제도를 만들어줘야 병원을 상대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여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파업이 벌어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 합산을 해서 함께 청구가 됐었는데요. 내일부터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두 가지 요금을 따로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10월까지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와 E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됐으며 TV 없는 집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징수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적어도 10월까지는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나옵니다. 만약 분리납부를 하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좀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신료가 통합 청구돼 수신료를 어떻게 따로 받을지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민마다 분리납부 여부를 물어야 하고 새 징수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는 2만 8천여 곳 987만 세대에 달합니다. 한전은 분리징수가 본격화된 뒤 구체적인 위탁징수 방법에 대해선 KBS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이 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지금의 6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는 오늘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한 해 6,900억 원가량,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 수입은 1,000억 원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로 닥친 급격한 수입 감소에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김의철 사장은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재난방송이나 교육방송, 장애인 채널 등 공적 사업에 연간 7천억 원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애인이나 혹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소외 지역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그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대한 헌법 소원도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유례 없이 단축해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공영방송의 재정을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보장할 대책을 정부가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미디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언론학회, 방송학회 등과 함께 공론조사로 여론을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분명치 않은 가운데 정치적 공방만 연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왜 변경됐는지, 변경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관련돼 있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건설 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 현직 양평 군수의 입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전직 군수는 민주당, 현직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먼저 정동균 전 군수는 국토부에 변경안은 자신이 군수 시절 고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부 설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정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경기도 양평군이 발표한 2030년 양평군 기본계획입니다. 두물머리를 지나는 국도 6호선은 미래 인구 증가와 교통량을 반영할 때 서비스 수준이 낙제점인 F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은 국도 6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발간한 당시 교통계획도상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남양평 IC와 연결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강상면 노선은 먼저 양평군이 제시했고 이후 IC 신설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강상면 노선을 최저간으로 도출했다는 국토부 설명과 일치합니다. 반면 앞서 양서면 종점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동균 정 양평 군수의 말과는 배치됩니다. 그 전부터 양서면 종점은 계속 추진이 됐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기억하고요. 알겠습니다. 당시 양평 지역 언론 역시 예상 노선도를 통해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을 복수로 제시했습니다. 정동균 전 군수는 2030년 양평군 기본계획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상면 종점안은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노선안 중에 일부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선에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 권한이 거의 없지만 군수로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강상면 종점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를 본인 거주지에 유리하게 계획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지적이라는 뜻을 밝히며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도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어 원한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번엔 현직 전진선 군수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전 군수는 요즘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3년 전 양평군 의회가 고속도로 추진 건의안을 통과시킬 당시 그는 군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는지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여의도 민주당 사업 항의 시위에 나선 전진선 양평 군수.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입니까? 어제 군청 앞 집회에선 머리띠까지 둘러매고 민주당의 원안 추진을 비판합니다. 강상 최씨 주변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는 그것을 필요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특혜 여력이 있다. 그런데 3년 전 양평군 의회 의장 시절 전 군수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장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건의안을 가결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한 달 뒤 본회의에선 군수와 양평군 측에 감사 인사까지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신 정동균 군수님과 임진철 원안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입장이 180도 달라진 걸까? 상황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타가 통과될 때 우리 6번 국도와 IC가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군수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보고를 안 했죠. 하지만 6번 국도에는 이미 양평 나들목이 존재하는 데다 기존 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가 추진된 만큼 두 도로가 연결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진선 군수는 오늘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서면을 시작으로 관내 지역을 돌며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관건은 그래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일 텐데요. 여야가 사실상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의 탓을 하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아직 사업 백지화 선언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위원회를 새로 발족시켰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신양평 IC 설치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구민의 수건 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결정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대안을 밀고 있습니다. 종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타안의 IC 설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IC 설치는 양평 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어느 노선으로든 고속도로 추진은 멈춘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더니 사업 취소로 엄포를 놓았다며 이를 쟁점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사과 없이는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을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책임은 국토부로 넘기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런 고민과 결정에 의해서 향후 해야 하는 그런 조치들도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각에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국가 중요 사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5년간의 수건 사업을 정부의 무책임과 여야 입장에 첨예한 대치 속에 내맡겨둔 가운데 지역 주민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어지 하루아침에 또 안 온다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게 무산되어 버리면 실망도 많이 크고 좀 반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오는 17일 국회 국토위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먹잇감이 됐고 이런 차량이 보이면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에 태운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부러 더 사고를 냈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 도로. 택시 한 대가 시속 70여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 삼거리 우측편에 SUV가 나옵니다. SUV는 당시 적색 전멸 신호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택시는 갑자기 90km까지 급가속을 하더니 차량 옆면을 들이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말 할 거 없고 보험 드셨죠?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보험 사기입니다.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등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에 몇 차례 성공한 택시기사는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발견하면 승객을 태운 채 시속 90km까지 급가속을 하며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차량은 어김없이 택시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탄 승객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화풀이하듯 승객을 태운 채 법규 위반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한다거나 일행을 더 태운다거나 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확인된 범죄만 15건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50대 택시기사를 구속하고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새롭게 내놓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죠. 스레드의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출시한 지 닷새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스레드가 돌풍을 이어가자 경쟁 플랫폼인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새롭게 내놓은 SNS 플랫폼 스레드.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 수가 1억 명까지 도달하는데 인스타그램이 2년 반, 인공지능 돌풍을 일으킨 챗 GPT가 2달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입니다. 500자 이하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 트위터와 유사한데 스레드 출시 직후 이틀 동안 트위터 접속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Twitter's had its day. Yeah, I mean Elon Musk has completely ruined Twitter.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유료화 정책과 혐오 컨텐츠 게시, 접속장애 등 잡음이 잇따르자 트위터 이용자 상당수가 스레드로 갈아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This was perfect timing with just the latest sort of little fiasco on Twitter with Musk rate limiting users and all that stuff. So yeah, the timing was perfect, and so it's not too much of a surprise. 머스크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저커버그를 상대로 결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온라인 설전을 벌이다 실제 격투기 대결을 예고하더니 최근엔 온라인에서 저커버그는 약골이라며 다시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격투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두 사람의 거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스레드 흥행의 1등 공신은 바로 머스크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스레드의 열풍은 가짜뉴스와 광고, 정보 유출에 지친 이용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목말라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레드가 깜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 기업 총수를 법정에 세웠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뒤늦게 대여료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르쉐 차량을 제공했던 당사자가 옥중에서 MBC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여료를 받은 적이 없고 박 전 특검 측이 가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공짜로 얻어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대여료 250만 원을 후배 변호사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를 빌려준 당사자 김모 씨가 최근 MBC에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2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이모 변호사가 2021년 7월 구속된 자신을 찾아와 박영수 특검 기소를 막아야 한다며 사실 확인서를 각본대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네 돈을 다 공탁한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에 제출된 사실 확인서입니다. 2021년 3월 대구에서 이 변호사가 박영수 이름이 서명된 봉투를 줘서 사양하다 결국 받았는데 안에 25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이 변호사가 영치금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도 MBC에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최근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걸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변호사는 김 씨에게 받을 자문료가 있어 박 전 특검이 준 250만 원으로 대신했다며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육사를 따르면서 애교를 부리는 귀여운 모습이 공개되면서 동물원의 스타로 떠오른 아기 판다죠. 푸바오. 얼마 전 쌍둥이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세 자매의 맏언니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국내 팬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데요.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의 분만실. 출산이 임박한 9살 암컷 판다 아이바오가 진통에 힘겨워합니다. 많이 힘들다, 그지? 아이바오 많이 힘들어. 그래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아이바오. 진통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인 새벽 4시 52분. 첫 번째 아기 판다가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갓 태어난 첫째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는 아이바오. 1시간 반이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둘째를 출산합니다. 한중 친선도모의 상징으로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건너온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둘 사이에서 지난 2020년 첫째 딸인 푸바오가 탄생했고 3년 만에 쌍둥이 자매가 세상에 나와 딸부자 가족이 됐습니다. 국내 첫 자연 임신으로 출산한 푸바오는 공개된 직후부터 사육사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용인 푸씨, 푸뚠뚠 등 많은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동물 보호조약에 따라 어른이 되는 내년엔 번식을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팬들로선 최근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위안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공식 SNS를 통해 판다 가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하고 태어난 두 새끼 판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에버랜드는 당분간 내실에서 쌍둥이 판다를 집중 관리한 뒤 푸바오 때처럼 공모를 통해 이름을 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16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이른바 짝퉁 논란에 휩싸였던 경남 거제의 거북선이 결국 철거가 됐습니다. 154만 원에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거북선을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해서 결국 보물상에 팔기로 했고 나머지는 소각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가 거북선을 내리찍습니다. 유용을 뽐내던 용머리는 힘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굴착기가 선수부터 부수고 들어가자 내부가 훤히 드러납니다. 부식 정도가 심해 작업한 지 서너 시간 만에 본체는 절반만 남았습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차라리 복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더 듭니다. 이 거북선은 지난 2011년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원형을 복원하겠다며 1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송 대신 수입 목재가 81%나 쓰인 이른바 짝퉁 거북선으로 드러나면서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거북선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제도 앞바다로 옮겨졌지만 바닥에 물이 새고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다시 육지로 옮겼지만 10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썩고 부서졌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매각을 결정했고 이후 7차례 유찰 끝에 지난 5월 15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거북선을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면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를 판단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전 문제나 관리 부분 때문에 거제시가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체되는 양만 112톤에 달합니다. 목재류는 화력 발전소로 보내고 철제 부품은 보물상에 140만 원에 팔 예정입니다. 높이 6m, 길이 25m 규모의 거북선 해체 작업은 2, 3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성남의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겨울에 뿌린 제설제가 콘크리트를 약해지게 만들었고 사고의 조짐이 보였는데도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 우산을 쓴 남성이 다리 방향으로 뛰어가는 순간 다리 한쪽이 기울듯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 위를 걷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정자교는 기둥 없이 날개처럼 펼쳐진 도로의 연장면을 보행로로 사용하는 이른바 캔틸레버 구조. 도로 하부 콘크리트와 보도 상판의 철근 사이에 부착력이 약해져 무너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콘크리트에 침투한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제설제까지 스며들어 콘크리트가 약해지며 부착력이 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 즉 열화 현상이 돼서 철근의 부착력이 완전하게 소실되어서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행로가 처지고 파손됐다는 점 등을 확인해 놓고도 성남시는 보수 보강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 즉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시설물 안전법을 개정해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각 관리 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보강 완료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 보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벌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도로 교량 2만 9천여 개 가운데 캔틸레버 교량은 1,300여 개. 국토부는 건설 시기가 비슷한 일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 56곳을 전수 점검해 일산 사포교와 안양 수총교회에는 긴급 점검, 일산 가덕교회에는 보수를 각각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신고를 하자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는 평생 격리돼서 속죄하라고 질타했지만 검찰이 요구한 사형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2년간 피해자에게 300여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을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질까 봐 헤어캡을 준비한 뒤 위치 추적 방해 앱을 깔고 일회용 교통카드로 이동하며 동선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보복 살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합쳐 징역 4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항소심은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은 전주환이 장기간 복역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성문을 내고도 보복 살해에 나선 걸 보면 죄를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교화 가능성에도 회의가 든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돼 속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줄곧 요구해온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소심 도중 시민 2만 7천여 명이 전주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내내 흐느껴 울었고 전주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조건부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또 다른 집회 행사에서 행진을 금지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퇴근길 시민 불편을 이유로 막아세웠던 민주노총의 저녁 시간 집회. 지난주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불복하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끝난 집회는 항고로서 얻을 이익이 없고 앞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도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재항고 여부는 고민해보겠다며 이번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경찰이 민주노총의 또 다른 집회에도 금지 통보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집회 순서 중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예정된 행진을 못하게 한 겁니다. 경찰은 한강대로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라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일부 경로에 먼저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행진 경로 중 미리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겹치는 구간은 약 800m에 불과합니다. 도로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분리를 하든가 일정 구간은 우회하도록 하는 방법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충돌 가능성이 있더라도 집회 장소나 시간, 참가 인원에 대한 조건을 더해 집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장소를 선점한 단체는 매일 0시부터 24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집회 신고를 내놨대요. 실제로 집회에 나오는 인원이 10명도 안 되고 경찰이 그것을 이유로 또 행진을 금지 통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주노총은 다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 시위의 개최 여부가 번번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주요 도로와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송재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송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퍼부었던 비가 지금은 잠시 잦아든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 있었는데 낮에는 비를 피해 인적이 뜸했다가 퇴근 시간이 시작되면서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몰려들며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였던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대가 조금 전인 오후 8시 30분까지 늘어났는데요. 한때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1호선은 복구가 완료돼 현재는 전 구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일부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한때 노들로 여의도 방향 진입로,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등에 물이 고여 통제가 됐다가 현재는 정상화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 도로 통제가 추가될 경우 이 구간을 지나는 노선 버스들은 우회 경로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저녁 8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잠수교는 곧 보행자 통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가 5.3에서 5.4m인데 보행자 통제 기준인 5.5m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또 서울 27개 하천의 출입도 전부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이 국방성에 이어서 이번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앞세워서 미군 정찰기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존의 남측, 남조선이라는 말 대신에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밤사이 9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다만 앞선 국방성 발표와 달리
이번엔 영공이 아니라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한 나라의 영해가 아닌 공해에 해당합니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침범 시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거라면서 특히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우리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이나 합의문이 아닌 비난담화에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족, 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술핵을 실제 한국을 상대로 쏠 수 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상대가 날 적대한다. 민족이라는 어떤 장벽 없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논리. 대화와 협상 대신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며 군사 행동도 직접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군 전략핵 잠수함의 전개를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류지혁 선수가 첫 광주 원정에 나섰습니다. 기아와의 애착이 남달랐던 류지혁 선수, 옛 동료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받았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엿새 전 삼성 선수가 된 류지혁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과의 맞대결을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아직도 기아 마크가 선명한 장비 가방을 들고 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장에 들어선 류지혁은 김종국 감독을 비롯한 기아 선수단에게 인사를 건넸고 옛 동료들의 사인이 담긴 기아 시절 유니폼을 깜짝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인 유니폼? 전혀 예상 못했던 선물이에요? 아니면은? 그죠? 너무 와닿고 고마워. 2020년 부산에서 기아로 옮긴 뒤 3년 만에 다시 경험한 트레이드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트레이드라는 거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쉽기도 하고 되게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이제 삼성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기에 이적 직후 포항까지 달려온 기아 팬도 있었습니다. 되게 뭉클했죠. 저도 감동 많이 받았고 많은 많은 기억들이 스쳐갔던 것 같아요. 트레이드 당일의 후일담도 털어놨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에 경기 5분 전에 도착했고 새 팀에 적응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쳤는지 어떤 구종이 왔는지도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신인 때 이후로 그렇게 긴장된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지일, 강한울 등 기존 주전들의 부상과 부진에 젊은 야수들도 경험이 부족해 삼성이 류지혁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제가 알고 제가 배운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주려고 재밌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최하위로 처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트레이드가 아깝지 않을 활약도 다짐했습니다. 미래도 밝고 희망이 있는 팀이니까 좋은 순위로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마이너즈 화이팅!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PBA 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한 쿠드롱 선수가 여자부 우승자 피아비와 기념 촬영을 가졌는데요. 이 기념 촬영이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두 선수가 경위서를 제출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한 쿠드롱. 5시즌 만에 상금 10억 시대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여자부 우승자인 피아비와의 기념사진 촬영. 가까이서 찍자는 피아비의 손짓에 쿠드롱이 고개를 저었는데 평소 피아비와 친분이 있는 한 팬이 선수가 서운해했다며 쿠드롱과 언쟁을 벌였고 기자회견장까지 난입해 쿠드롱을 비판했습니다. 쿠드롱도 기자회견 없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일반 팬의 대회 진행 방해에
PBA 사무국은 사과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장 출입 금지를 포함해서 경기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조치할지 이걸 한번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경위서에 대해서 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뢰인 그렇듯이 그냥 적절한 감정 유지 이런 이 정도 선이었을 텐데 피합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지난 1월에도 여자부 우승자 김가영과 기념 촬영을 가졌던 쿠드롱. 하지만 별다를 것 없어 보였던 그 기념 촬영이 이번엔 뜻밖의 논란과 팬의 난입으로 번지면서 남녀부 최다 우승자 쿠드롱과 피아비는 우승의 기쁨 대신 경위서를 제출해야 할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배구 현대건설 선수들이 남해 전지훈련에 한창입니다. 감독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라이벌 흥국생명 타도를 외치고 있다는데요. 박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수욕장이 형광색으로 하나둘 채워집니다. 이체로 MBC 뉴스 나겠다. 누가 봐도 현대건설. 형광코트. 새 시즌을 준비하는 현대건설의 해변 훈련.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준비도 완벽합니다. 툭툭 찌는 더위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금세 숨이 차오르지만 프로 19년 차 황현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전지훈련요? 그냥 바람 쐬러 가는 느낌? 그 정도? 감독도 선수들의 훈련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승리! 나까지 하세요! 성공! 짜짜짜짜짜짜! 한국이다! 예! 예! 아니야! 누구야? 뒤에 누구야? 강제 입수까지 당한 강성현 감독. 흥국생명 타도를 외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개막 15연승을 달리고도 흥국생명에 정규리그 우승을 내준 현대건설. 두 시즌 전엔 코로나 때문에 챔프전 없는 리그 1위 팀으로만 남았던 만큼 이번엔 반드시 그 불운을 털고 싶습니다. 운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저희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세 번째잖아요. 근데 세 번째까지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승컵을 들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제가 진짜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우승을 꼭 하고 싶거든요. 최근 계속되는 새드엔딩으로 울어야만 했던 현대건설. 이번 시즌만큼은 우승이라는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종일 강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에 영향을 준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서울은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동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호우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제천을 비롯한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 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에는 5에서 60mm가량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이후에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이 25도, 제주는 27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